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됐을까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주 깊은 그림자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와 함께 한국 경제가 걸어온 이 정말 극적이고 또 역설적인 여정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왼쪽은 한국전쟁 직후, 말 그대로 모든 게 파괴된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은요, 최첨단 기술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니,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압축적 근대화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서양이 100년 넘게 걸려서 겪은 변화를 우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다 겪어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속도감, 이게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성공과 비극을 동시에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한국의 근대화는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점.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리고 아주 폭력적으로 시작됐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그 과정을 딱 보여주죠. 1870년 강화도 조약으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 강제로 편입됐고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는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을 위해 재편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이번엔 분단이 되면서 남한 경제는 더 취약해졌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진짜 역설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이 개혁으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지주계급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한국 사회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평등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원래 농지개혁의 계획은 이랬어요. 지주들이 땅 대신 받은 돈으로 공장을 세워서 산업 자본가로 변신하게끔 유도하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그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대기업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바로 일본인들이 놓고 간 공장이나 회사, 이걸 귀속재산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팔린 게 아니라 정치권과 가까운 특정 인물들한테 헐값에 넘어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재벌과 정경유착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는요, 국가가 모든 걸 걸고 벌인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아주 잔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도박이었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개발 독재 모델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국가가 은행을 싹 다 장악해서 돈줄을 쥐고 재벌이라는 몇몇 선수들을 콕 집어서 지원을 몰아주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재벌은 무조건 수출 목표를 달성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뭐 시장 경제라기보다는 국가라는 감독이 직접 선수를 키우고 작전까지 지시하는 계획 경제에 훨씬 가까웠죠. 그러니까 60년대에 가발이나 옷 같은 걸 팔던 나라가 1973년 들어서 갑자기 철강, 조선, 전자 같은 중화학공업에 나라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바로 이 대담한 베팅이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아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바로 이때 태어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둑에서 온 말인데 너무 커져버린 돌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부가 모든 걸 밀어주니까 재벌들은 위험 부담 없이 마구 사업을 확장했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정부가 구해주겠지 하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기적의 바로 뒷면에는 정말 어둡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이었어요. 1970년 22살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감춰져 있던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절규였습니다. 한국의 초기 경쟁력은 결국 이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희생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한국 역사의 또 다른 극적인 전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손에 넣은 정치적 자유가 역설적이게도 경제 위기의 불씨가 되어버리는 시기입니다. 1987년 6월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딱 쟁취하니까 그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빵! 하고 터져나온 거죠. 이게 바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곧바로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경제적 민주화 요구로 이어진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해 여름 딱 석 달 동안에만 무려 3,300건이 넘는 파업이 전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죠? 한국 사회의 노사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을 엄청 서둘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경제 체력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금융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1997년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버렸고 결국 국가 부도 사태, 우리가 아는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현대로 넘어옵니다. 이 시기는 1997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받았던 그 고통스러운 처방전이 남긴 상처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정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회사와 은행들이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맨 마지막 항목이에요. 노동시장 유연화. 쉽게 말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고 불리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그리고 언제든 잘릴 수 있고 월급도 훨씬 적은 비정규직. 이 둘 사이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이 두 그룹은 그냥 월급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도넛 차트가 보여주듯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임금 노동자 5명 중에 거의 2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이제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한국의 기적을 만들었던 그 성공 공식 있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재벌을 밀어주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방식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역설입니다. 한국의 기적, 정말 대단한 성취였죠.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청구서는 아직 다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금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셈이죠. 과연 한국의 다음 챕터는 누가 또 어떻게 써내려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